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기적인 현상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 이퀘이션까지 봤죠. 번스타인 시오리부터 도난, 골드만까지 가게 되면서 포타슘,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리고 프로테인에 의해서 어떻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퍼메어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채널이 다 똑같은 퍼메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퍼메어빌리티에 따라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셋업하는 데 있어서 그 특정 이온 채널이 얼만큼 관여가 하는지가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의 요점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실제 세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액션 포텐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가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몇 세포들 같은 경우는 리스미시티, 그러니까 자율 박동, 자율적으로 얘네가 이제 너브 파이어링, 리드미컬하게 디스차지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리익사이테이션을 막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 그리고 너브 트렁크에서 트랜스미션이 되는 그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죠. 자,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입니다. 우리가 엑선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세포 바깥과 세포 내부가 있을 거예요. 신경세포 바깥과 내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세 가지 채널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포타슘 리키지 채널, 두 번째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 그리고 세 번째는 칼슘 펌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이야기를 할 때, 멤브레인 포텐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포타슘 이야기를 한 거는 포타슘이 멤브레인 포텐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대부분의 경우를 담당하고 있는 거,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이 바로 이 포타슘 리키지 채널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포타슘 리키지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타슘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겠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왜? 세포 내부에는 포타슘이 많고 바깥에는 포타슘이 적게 있으니까. 자, 이 포타슘 리키지 채널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포타슘 리키지 채널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소디움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포타슘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펌프예요. 이건 AT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소디움을 바깥으로 펌핑을 해주게 되고 포타슘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 펌프를 돌리는데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칼슘 펌프가 있는데, 세포 내부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칼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칼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포 바깥으로 칼슘을 펌핑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다,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다 하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은 부분은 포타슘 리키지 채널이 담당을 하고, 일부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담당을 하고, 칼슘 펌프는 크게 담당은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 내에는 이렇게 포타슘과 이제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 내부는 포타슘이 많고 소디움은 적고 칼슘은 적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멤브레인 포텐셜, 포타슘 리퀴즈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의 대부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포타슘이 나가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은 네가티비티를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60mV에서 마이너스 70mV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라리제이션 되어 있는 그런 멤브레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큰 뉴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mV 정도까지, 작은 뉴런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70에서 그 사이, 그 정도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 그 뉴로널 셀의 멤브레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채널들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볼테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입니다. 자, 볼테지 게이티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볼테지에 따라서 게이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벗어나는, 즉 이 마이너스 값이 위로 올라가게 될 때 멤브레인, 이 채널 주위에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90mV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때 얘네가 열리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죠. 보통 이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 같은 경우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마이너스 90mV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 10에서 30 정도 증가가 된 경우, 그러니까 보통 한 마이너스 60mV나 마이너스 75mV 정도가 될 때 얘네가 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치게 되면 디폴라리제이션이죠. 이 분극이 되어 있는 폴라라이즈 되는 게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그런 신호죠. 액션 포텐셜이 오게 되면 이 이야기는 멤브레인 포텐셜의 서든 인크리즈가 일정 부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은 반대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내부가 플러스.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는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90mV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서 0 이상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액션 포텐셜이고, 대부분 이제 처음 이니시에이팅 스티뮬러스는 마이너스 70mV 정도 돼요. 60에서 70mV 정도가 스레시홀드니까 뒤쪽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내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되면 이 신호가 주변에 있는 볼테지 게이티드 채널로 가게 되고, 그럼 볼테지 게이티드 채널은 이런 볼테지의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게이팅이 열려버리게 되면서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소디움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멤브레인 포텐셜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액션 포텐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호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일부는 칼슘 채널,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있는 그런 세포라면 이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게 돼서 이 멤브레인 포텐셜의 증가가, 액션 포텐셜의 증가, 디폴라리제이션 된 상태가 더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까지 오게 되면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은 포타슘 채널을 열게 돼요. 얘네는 포타슘 채널을 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네거티브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게이트가 다 닫히면서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액션 포텐셜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뭐 모든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우리가 소디움의 농도를 세포 바깥에 높고 안쪽이 낮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포타슘 농도가 세포 내부가 높고 바깥이 낮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죠. ATP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렉트로제닉 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디움과 포타슘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렉트로제닉한 그런 펌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레스팅 너브 멤브레인에서 소디움과 포타슘의 큰 노동차를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포타슘 리키지 채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포타슘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얘네가 반드시 포타슘에 대해서만 펌업을 하진 않아요. 소디움에 대해서도 살짝 펌업을 하긴 한데, 소디움보다 포타슘에 대해서 100배 정도 더 펌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타슘의 리키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내부와 바깥에 농도, 우리가 이제 그 물질 이동에서도 봤었죠. 세포 내부는 14ml 이퀴벌런트 정도의 소디움이 있고 바깥은 140ml 이퀴벌런트, 그리고 포타슘은 반대로 세포 내부가 140ml 이퀴벌런트, 바깥이 4ml 이퀴벌런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하고 이제 포타슘 리키지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포타슘 리키지 채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소디움 리키지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타슘에 대해서 이제 퍼미어빌리티가 100배만큼 소디움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 포타슘에 의한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마이너스 94mV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61mV 정도가 되게 돼요. 근데 얘네는 소디움과 포타슘에 대한 각각의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고, 멤브레인 포텐셜은 이 그 골드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보게 되면 소디움과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 레이시오가 소디움이 포타슘보다 100배만큼 적죠. 100분의 1만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분의 1을 넣어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86m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퍼미어빌리티의 차이 때문에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마이너스 90mV라고 했었을 때 마이너스 86mV는 이 포타슘 리키즈 채널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돼요.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4 정도 어디서 오냐? 이 얘네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한 4mV, 미리볼트, 미리몰이 아니라 미리볼트죠. 미리볼트 정도의 그런 그 멤브레인 포텐셜에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 같은 경우는 결국은 3개의 소디움을 밖으로 내보내고 2개의 포타슘을 세포 내부로 이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얘 어디셔널 네거티비티를 마이너스 3mV 정도 가진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멤브레인 포텐셜은 대부분 포타슘 리키즈 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너브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너스 얼마 정도 마이너스 90 정도 미리볼트 정도가 된다고 치죠. 근데 어떤 이유로든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전극을 꽂았다. 혹은 어떤 채널이 열리면서 양이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이 멤브레인 포텐셜의 증가가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을 열어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디움이 무장창 들어오게 되면서 그 소디움에 대한 퍼메어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멤브레인 포텐셜은 어디에 가깝게? 소디움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가깝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액션 포텐셜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그 옆에 있던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까지도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그 이동을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증가가 된 디폴라리제이션 되어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옆에 있는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을 치게 되면 이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멤브레인 포텐셜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쯤 됐을 때 소디움 채널 역시 닫히게 돼요. 이거는 뭐 자동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닫히는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얘네가 닫혀버리게 되면 멤브레인 포텐셜은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까지 닫혀버리게 되면 다시 정상 멤브레인 포텐셜로 돌아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너브에서의 액션 포텐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멤브레인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너브 파이버 멤브레인에서 스프레딩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을 통한 너브 시그널의 트랜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노멀 레스팅 네거티브 포텐셜, 네거티브 멤브레인 포텐셜에서 포지티브 포텐셜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다시 네거티브로 복귀가 되는 일련의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액션 포텐셜의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 레스팅 스테이지가 있고 디폴라리제이션 스테이지, 디폴라리제이션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건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소디움 이온에 대해서 퍼미어블해지게 되면서 소디움 이온이 세포 내로 구장창 들어오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포지티브하게 확 높아지게 되는 디폴라리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너브가 크면 클수록 소디움이 더 많은 양의 소디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0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게 되는 오버슛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디움 채널이 닫히고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포타슘이 우장창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멤브레인 포텐셜은 다시 제로로 오게 되는 리폴라리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액션 포텐셜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봅시다. 볼테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과 포타슘 채널이 있어요. 볼티지에 의해서 게이팅이 되는 소디움 채널, 볼티지에 의해서 게이팅이 되는 포타슘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과 인액티베이션이 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개의 게이트죠. 액티베이션 게이트, 인액티베이션 게이트. 자,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액티베이션 게이트는 레스팅 상태에서 닫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떤 자극이든지 어떤 자극이 멤브레인에서 레스팅 스테이트보다 덜 네거티브해지는 것, 즉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90mV라면 그보다 조금 높은 마이너스 70mV 혹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mV까지 오게 되면 이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열려버리게 돼요. 컨퍼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소디움에 대한 퍼미어빌리티가 확 증가가 되는 거죠. 채널이 열리는 거죠.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소디움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확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볼티지가 이제 또 증가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를 닫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열린 후 10,000분의 1초 이후에 이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닫혀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소디움이 들어오는 게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죠. 퍼미어빌리티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그 원래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쪽으로 리커버되는 리폴라리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원래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로 복귀될 때까지 열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위가 높아지더라도 소디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없게 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 채널이 결국 이제 이 너브5가 완전히 복귀, 리폴라리제이션 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게 되는 그런 기전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입니다.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게이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포타슘 채널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타슘의 이동을 막게 되게 되는 건데 이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90mV에서 0까지로 증가가 됐다.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에서 액션 포텐셜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그 0mV 정도까지 증가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얘네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포타슘 채널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포타슘 채널을 열린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포타슘이 세포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열릴 때까지의 시간은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소디움 채널의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닫힐 때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처럼 슬라이트한 딜레이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소디움 엔트리가 감소가 되고 포타슘 엑시트가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포타슘이 나가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확 낮춰버리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과 포타슘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놓고 컨덕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빨리 되고 인액티베이션이 이렇게 되는 게 소디움 채널이고 포타슘 채널은 좀 늦게 액티베이션이 됐다가 유지가 됐다가 다시 닫히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소디움 채널과 포타슘 채널을 보면 다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시점을 보게 되면 소디움 채널이 열리고 그리고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 여기는 계속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3 정도가 오게 되면 소디움 채널은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닫혀지게 되면서 닫힌 상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요때쯤 되면 포타슘 채널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확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때 포타슘 채널의 그 컨덕턴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될 때 요 원래 상태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닫혀 있는 소디움 채널에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닫혀 있고 포타슘 채널 역시 게이트가 닫혀 있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우리가 봅시다. 레스팅 스테이트스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포타슘 리키즈 채널이죠. 포타슘 리키즈 채널은 결국은 이제 포타슘에 대한 컨덕턴스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소디움에 대한 컨덕턴스는 거의 없죠.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거의 닫혀 있고 그나마 리키즈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고는 싶은데 걔네는 이제 퍼메어빌리티가 포타슘에 대해서 이제 100분의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포타슘이 나가는 걸 가지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액션 포텐셜이 올 때는 소디움 채널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소디움에 대한 컨덕턴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인액티베이션 될 때는 볼테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닫히고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오픈되는 그런 과정일 거고 액션 포텐셜이 끝났을 때는 포타슘 채널이 다시 닫히면서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닫히면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상태로 다시 유지가 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션 포텐셜을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포타슘의 컨덕턴스는 기본적으로 레스팅 상태에서는 그냥 포타슘이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액션 포텐셜이 들어오게 될 때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니까 컨덕턴스가 다시 증가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소디움 채널은 거의 액션 포텐셜과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 소디움 채널 같은 경우는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퍼메빌리티가 확 증가됐다가 닫히면서 다시 낮아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액션 포텐셜에서 다른 이온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작용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네가티브 이온과 이제 칼슘 같은 경우들이 얘들인데, 일단 뭐 칼슘 정도는 중요하게 되기는 하는데, 뭐 다른 임퍼미어블한 뭐 네가티브 차지드 어나이언들 대부분은 멤브레인 채널을 이동을 할 수 없는 어나이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오가닉 포스페이트 컴파운드나 설페이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뭐 프로테인 역시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너브 파이버 내에 네가티브 찰지에 관여를 하는 정도다라고 보면 되고, 칼슘은 조금 특이하죠. 칼슘은 이제 칼슘 펌프가 있어요. 칼슘 펌프가 있어서 세포 내부의 칼슘의 양을 굉장히 적게 유지를 해주는데 작용을 하게 되고,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은 일부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로우 채널을 불리게 되고, 이 액션 포텐셜을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디폴라리제이션 과정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카디악 스무스 머슬, 카디악 머슬이나 스무스 머슬 셀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액션 포텐셜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올라가는 건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 거, 요 내려오게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소디움 채널이 닫히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내려오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요 유지가 되는 요 과정에 관여하는 게 이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입니다. 이 볼티지 게이티드 이 칼슘 채널인데, 이거 오타입니다. 칼슘 채널입니다. 얘네들은 슬로우 채널이라고 하게 되고, 디폴라리제이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 이 이야기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늦춰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카디악 머슬, 우리가 심장 머슬 같은 경우는 더 힘차게 쥐어 짜주는 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더 세게 그리고 더 길게 유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액션 포텐셜의 이니시에이션,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호메오스테시스 이야기를 할 때 네가티브 피드백이랑 포지티브 피드백 이야기를 했는데, 포지티브 피드백은 대부분 안 좋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 좋게 작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너브에서의 액션 포텐셜이죠. 자,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 마이너스 90mV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면 이 0쪽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0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요게 쭉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이 볼테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라이간드에서 소디움 채널의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소디움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겠죠. 멤브레인 포텐셜 마이너스 90에서 조금 높아질 거예요. 혹은 셀 멤브레인이 디스트럭션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셀 멤브레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안과 밖을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멤브레인이 깨졌어요. 깨지면 포타슘은 나가고 소디움은 들어올 거죠. 이 소디움이 들어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0이에요. 0. 얘네가 네가티비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혹은 프로테인이 적어졌다. 프로테인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포 내부에서 이제 네가티브 어나이온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인이 적어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네가티비티 자체가 유지가 못 되게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ATP 소모가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졌다. 자,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디움 포테슘 펌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디움을 3개를 밖으로 내보내고 포테슘 2개를 안으로 들어보내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세포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쓴 결과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세포 내부에 포타슘이 많게 바깥에 소디움이 많게 만들어주는 건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게 되면 소디움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포타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적어지게 되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네가티비티 유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부족이 되게 되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져서 요만큼 높아져요. 요만큼 높아지게 되면 이 볼테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신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디움, 이 볼티지 게이지 소디움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요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는 요 마이너스 한 75에서 60mV까지 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떤 이유로든 얘네가 높아지게 되면 볼티지 게이지 소디움 채널이 이렇게 열리면서 어떻게 되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확 높아지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너브 파이어링, 그러니까 결국 액션 포텐셜이 원래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파이어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셔스 사이클이죠. 결국 소디움 채널이 또 소디움 채널을 여는 결과를 낳고 그게 또 소디움 채널을 열다 보니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게 되면서 옆에 있는 소디움 채널을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스레시홀드예요. 요 스레시홀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스레시홀드. 요거가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증가를 해야지만 이 볼티지 게이지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이제 너브 파이어링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스레시홀드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야지만 결국은 이런 식의 액션 포텐셜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션 포텐셜은 어느 방향으로 가나? 방향성은 사실은 없어요. 이제 너브 파이버 중간에서 소디움 채널이 열렸다. 혹은 소디움에 대한 퍼미어빌리티가 증가를 했다. 혹은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든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으로 한꺼번에 다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구분 없이 한꺼번에 쭉 퍼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향성 없이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가 all와 nothing principle이라고 해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주변 멤브레인에서 이제 그 서피션트하게 볼티지 인크리즈를 시키지 않는 지점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계속 멤브레인 포텐셜을 가지고 높이기는 해도 이 채널의 액티비티도 있고 그리고 이 채널의 양도 있고 수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이제 계속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 스프레딩 되다가 뭐 더 이상 시키지 않는, 즉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얘네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 경우까지 계속 스프레딩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유지를 시키는가? 결국은 이제 그 소디움과 포타슘의 멤브레인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를 회복시킨다, 유지를 시킨다, 얘네를 셋업을 시킨다. 이거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작업이고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뭐에?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션 포텐셜에서 플래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자, 패스트 채널은 말 그대로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고 그 이후에 좀 늦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게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인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플래토가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티지 게이지드 포타슘 채널은 또 늦게 작동을 하죠. 기본적으로 늦게 작동을 하는데 뭐 대부분의 플래토 끝에서야 오프닝이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심장에서는 우리가 신호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뛰어야 돼요. 우리가 심전도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익사이터빌리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제 뭐 그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때 되면은 알아서 얘네가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리피티티브한 셀프 인듀스 디스차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카디악 그 머슬이나 아니면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 혹은 이제 여러 CNS의 뉴런이나 스무스 머슬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리드미컬한 디스차지인데 얘네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션 포텐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리듬을 가지고 있죠. 일정한 리듬이에요. 굉장히 일정한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 허트에 리드미컬한 그런 비트를 만들어주게 되거나 아니면 인테스팅 같은 경우도 꼬물꼬물 하면서 음식물을 계속 이제 위에서 장 쪽으로 계속 밀어내야 될 거예요. 이 페리스탈시스 과정이거나 아니면 브레싱,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의식을 하고 쉬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게 되는 리드미컬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데 있어서 이게 리드미컬 디스차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요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폰테니어스 리드미시티가 일어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한번 보세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느 정도가 되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마이너스 60mV입니다. 자, 우리가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을 여는데 필요한 그 네가티비티, 저 멤브레인 포텐셜 얼마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90mV에서 10에서 15 정도 15에서 30 정도 높아진다고 이야기했죠. 즉 마이너스 75mV에서 마이너스 60mV가 됐었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그렇게 됐었을 때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아예 마이너스 60mV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디움 채널이 굉장히 쉽게 열리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스폰테니어스한 리드미시티가 일어나기 위해서 멤브레인이 소디움 혹은 칼슘인데 대부분은 소디움이죠. 소디움에서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충분히 펌미업을 해야 된다. 즉 이야기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60mV 정도가 되면 얘는 계속 파이어링 할 거예요. 계속 소디움 채널이 주구장창 열려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바로 이제 그 리폴라리제이션 된 다음에 바로 다시 디폴라리제이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타슘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때문에 그렇고, 얘네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90mV까지 낮춰줬기 때문에 이 낮춰준 것 때문에 결국은 얘네가 계속 액티베이션 되지 않고 리드믹하게 액티베이션 됐다가 레스팅 돌아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포타슘이야. 포타슘 채널 컨덕터스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낮아졌다가, 그러다가 얘네가 컨덕터스가 낮아지게 되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높아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60mV가 되면 볼티지 소디움 채널이 뿅 하고 열리면서 다시 높아지게 되고, 이때 카디악 컨덕턴스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리폴라리제이션 될 때쯤 얘네가 또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거를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시켜주게 되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게 바로 이 포타슘 컨덕턴스에 의해서 바로 이 부분이 리듬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포타슘에 대한 컨덕턴스가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 자체는 멤브레인이 포타슘에 대해서 더 퍼미어블해지게 되는 거고, 포타슘 이온이 익세시브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부가 더더욱 네가티브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직전 AP가 끝난 이후에 수초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이 멤브레인 포텐셜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에 가까울 정도로 줄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순간은 셀프 리익사이테이션, 얘네가 요 볼테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보다를 높이는 데 필요한 멤브레인 포텐셜보다 더 낮은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은 셀프 리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 카디악 컨덕턴스는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스레시홀드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익사이테이션 스레시홀드까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볼테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열리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너브 트렁크에서 시그널 트랜스미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너브 파이버는 기본적으로 마이엘리네이티드 된 너브 파이버가 있고 언마이엘리네이티드 된 너브 파이버가 있어요. 대부분 큰 너브일수록 마이엘리네이션이 되어 있고, 작은 너브일수록 언마이엘리네이션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엑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을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마이엘린 쉐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쉐스와 쉐스 사이에 로드 오브 랑비에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엑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엑손이 굉장히 얇죠. 그래서 소세지처럼 이런 식으로 소세지 한 알, 두 알 이런 식으로 싸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있죠. 자, 그럼 이 마이엘린 쉐스가 뭐냐? 마이엘린 쉐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엑손을 둘러싸요. 뭐가 이 슈반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제 둘러싸면서 동글동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스핑고 마이엘린에 의해서 이제 멀티플한 그런 레이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둘러싸고 있는데, 얘네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전선의 피복이라고 보면 돼요. 인슐레이터죠.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바깥으로 새는 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전석 피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마이엘린 쉐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노드 오브 랑비에르라고 하는 그 노드 오브 랑비에르 같은 경우는 소세지 보게 되면은 그 소세지가 줄줄이 비엔나를 보게 되면 묶어놓은데 그 부위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 부위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슈반셀의 정션 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슈반셀 하나, 여기 슈반셀 하나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위인데 여기에는 인슐리네이션이 안 되어 있는 에어리가 있어요. 한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엑손이 이제 바깥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온의 노출, 이온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노드 오브 랑비에르에 있는 데서만 이제 이온의 교환이 보통 일어나게 돼요. 저 마이엘린 쉐스 같은 경우는 쉐스로 쌓여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전류가 흘러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제 액션 포텐셜이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쳤었을 때 이 액션 포텐셜이 쭉 바로 이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전기를 흘려주게 되는 거죠. 전선에 전기를 흘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증가가 된 멤브레인 포텐셜이 여기에 있는 소디움 채널을 볼테지 게이지 소디움 채널을 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또 멤브레인 포텐셜, 액션 포텐셜은 쭉 이동해서 여기에서 또 뭐 계속 이제 그 이온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 뭐 문을 하나하나씩 다 열고 다니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문을 여는 거는 최소화 시켜주고 그 대신에 나머지는 그냥 미끄러지듯이 전류를 통해서 쭉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디폴라리제이션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를 점프 뛰듯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브 트랜스미션의 벨로시티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문을 다 열고 다닌다. 방에 문이 뭐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의 문을 다 열어야지만 입구에서 출구까지 나갈 수 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방에 문이 달랑 2개가 있고 이 그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 방까지 막 뛰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겠죠.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해줘요. 얘네가 이온을 결국은 이제 볼티지 게이지 소디움 채널, 뭐 볼티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온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선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이게 마이엘린 쉐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드 오브 랑비에서 보통 일어나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너브5의 컨덕션의 벨로시티를 보게 되면 언마일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초당 0.25m예요. 그러니까 25cm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에 비해서 큰 마이엘리네이션 되어 있는 그런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초당 100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게 되죠. 자, 0.25m라고 생각되게 되면 175cm를 그러니까 제 키가 175거든요. 그러면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게 되는데 몇 초가 걸리게 되냐면은 1초당 0.25m라고 치면은 뭐 5초 그요. 내가 발에 뭔가 이제 뭐 가시 찔렸어. 그러면은 1, 2, 3, 4, 5 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느리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큰 세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엘리네이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발에 뭔가를 잘못 디뎠을 때 아야라고 하는 신호가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언마일레이션 되어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마일레이션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빠르더라. 근데 문제는 여러 질환 중에 하나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디마이엘리네이팅 디지즈. 말 그대로 이 마이엘린 쉐스를 공격을 하게 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마이엘린 쉐스를 적으로 잘못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엘린 쉐스가 거의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마이엘린 쉐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브 컨덕션, 스피드를 유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또 하나는 에너지 세이빙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엘린 쉐스가 거의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너브 컨덕션의 장애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쉽게 나타나게 되는 거는 이 눈에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 복시로, 그러니까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브라인드니스,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컨덕션이 굉장히 느려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멀티플 머슬의 위크니스, 그러니까 뭐 근육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위크니스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센세이션도 느낌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건반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게 돼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우리가 이제 무릎에다가 이 파텔라 있는 데다가 우리가 톡 치면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이렇게 늦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건반사가 유의하게 증가가 되고 전반적인 신경 전달 자체가 느려지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맣게 보여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흰색 부위가 보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요 염증 세포들이 마이엘린 시스를 공격을 하면서 여기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뭐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치료 어떻게 하냐? 치료법이 없어요. 거의 치료 못해요. 거의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가면역 질환은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게 염증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주면서 염증 반응을 그냥 조절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멤브레인 포텐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극이라도 오토마틱하게 리제너레이팅 오프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90mV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75에서 65 정도가 돼야지만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건데, 이 부분을 높이는 게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적인 신호를 전류를 흘려줘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세포가 깨지거나 자극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도 이 세포 멤브레인이 깨져버리게 되면서 바깥에 있던 소디움이 우장창창 들어오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을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의 메카니컬한 디스터번스나 디스트럭션 혹은 여러 가지 케미컬 에이전트들,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영향을 미치는 케미컬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혹은 일렉트리컬 스티뮬러스, 우리가 전기적인 자극을 확 줬다. 혹은 ATP가 없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ATP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디움 포테시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높여주게 되면 파이어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장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스킨에서 센서리 너브 엔딩, 메카니컬 프레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내가 눌림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케미컬 뉴로 트랜스미터라든지, 아니면 일렉트리컬 커런트, 뭐가 됐든 일단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게 되는 거는 파이어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카디악 컨덕팅 시스템이더라. 자, 봅시다. 우리가 심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덕션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시노아트리얼 SA 노드부터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전기적인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면은 얘네가 이 벽에 있는 이 컨덕션 시스템을 따라서 AV 노드까지 가고,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오게 되니까 근육이 여기서 쥐어 짜주게 되면서 아트리움을 쥐어 짜줘서 벤트리클로 이 피를 전달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고, 일부는 이렇게 나가서 이 레프트 아트리움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쥐어 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가 다시 또 전달이 되게 되면서 이 벤트리클러 월까지 전달이 되면서 벤트리클이 쥐어 짜지면서 이 벤트리클에 있는 피가 또 쥐어 짜져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SA 노드, AV 노드, 이 벤트리클러 월. 그래서 이거를 세포 바깥, 우리 몸 바깥에서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 EKG, ECG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요 P웨이브, QRS, T가 있죠. 이 P웨이브는 그 에트리움, 그리고 QRS는 요 부위 정도가 될 거고, 요 부위에서 이 벤트리클까지 가게 되는 요 신호를 우리가 바깥에서 보게 되는 거고, T웨이브는 이게 다시 원 상태로 이제 쥐어 짜졌던 게 돌아오게 될 때 이 T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SA 노드나 AV 노드 말고 다른 데에서 신호가 시작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SA 노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트리움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AV 노드 갔다가 이렇게 벤트리클로 가야 돼요. 근데 삑사리가 났어요. 삑사리가 나버려가지고 요 다른 부위, 어떠한 부위에서는 만약 이런 부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꾸로 돌아가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얘네가 바로 이렇게 AV 노드 쪽으로 가가지고 AV 노드를 원래 SA 노드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너브 파이어링 되냐?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는 어떤 경우라도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포가 망가졌든지 이스케미아 혹은 메카니컬 스트레스, 하이퍼텐션 같은 거에 의해서 얘네가 계속 눌리면서 세포가 망가지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이스케미아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서 얘네들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 SA 노드에서 나와서 AV 노드로 가는 게 엉뚱한 놈들이 손을 들고 AV 노드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허트 비트에서 그 일레귤러한 허트비트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리스미아, 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부정맥은 오리진의 종류에 따라서 아트리움과 벤트리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원래는 요 SA 노드부터 AV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움직여가지고 얘가 다시 돌아서 얘가 다시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가 또 다시 돌고 이런 식으로 막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해야 돼요. 이 모는 종의 간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일정해요. 그래서 P웨이브도 거의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고, QRS 일정, T웨이브도 일정. 왜냐하면 SA 노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딴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 SA 노드라에서 파이어링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요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어링 된 게 일부는 어떨 때는 들어가서 QRS를 만들고 어떨 때는 안 만들어요. 어떨 때는 한번 스킵하고 어떨 때는 만들고 어떨 때는 만들고 어떨 때는 만들고 어떨 때는 스킵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리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트리움 오리진의 그런 어리스미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겠죠. 얘네가 AV 노드까지 다 높아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QRS 웨이브가 결국은 벤트리클 컨트랙션인데 이 근육이 막 지 멋대로 컨트랙션을 막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벤트리클에서의 오리진의 어리스미아죠. 그래서 이거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거는 벤트리클러 피브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벤트리클러 피브릴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뭐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나 벤트리클러 피브릴레이션 모두 다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막 젠걸음으로 빨리 움직이게 될 때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죠? 천천히 걸으면 돼요. 천천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마찬가지입니다. 카디악 컨덕션을 그냥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디악 컨덕션에 이제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칼슘 그리고 포타슘 채널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 치면 이 부분들을 다 딜레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블록 채널 블로커를 줘가지고 액션 포텐셜의 길이를 이제 길게 해주게 되는 거고, 좀 늦게 이제 액티베이션 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혹은 포타슘 채널 블로커를 통해서 리폴라리제이션 과정을 좀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혹은 그 칼슘 채널 블로커를 통해 가지고 컨덕턴스를 낮춰주게 되고 컨트랙틸리티를 낮춰주게 되는 게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APB죠. AP,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요 아트리움에서 뭔가 자잘자잘자잘하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분이 QRS AV 노드를 통해서 벤트클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놈도 있고 안 일으키는 놈들도 있고,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액토피 사이트, 원래 SA 노드나 AV 노드가 아닌 곳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얘네가 AV 노드로 갔다가 다시 SA 노드 이렇게 막 돌아가는 리엔트리 서킷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 이런 리엔트리 서킷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 브레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브레인. 우리가 시저라고 불리는 게 뭐 이제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저라고 하는 게 포칼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 뇌의 일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전선이 있으면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거기서 누전이 일어났어요. 누전이 일어난 데서 또다시 전류가 막 흘러가게 되고 걔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전류가 흐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서킷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시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필lep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런 식으로 포칼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뭐 눈에 뭐 이상하게 보인다, 혹은 뭐 감각이 좀 이상하다, 혹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혹은 모터 심톰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혹은 이 그 뭐야 저기 뇌 부분에서도 이제
그 호문클루스 보게 되면은 몸 모터 코텍스 부분 있잖아요. 모터 코텍스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이 막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온몸이 이제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고, 이게 뇌 전체를 움직이게 되면 인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인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좀 심해지게 되면 온 몸의 근육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온 몸에 있는 모터 코텍스의 문제로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그 압상스 시저라고 해서 의식만을 잃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좀 약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눈을 깜빡깜빡 한다거나 의식을 잃는다거나 하는 경우고, 그게 바로 이 화나의 예였죠. 화나 같은 경우는 잘 보게 되면 일정 수준의 의식을 잃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입맛을 다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요게 요때 뇌에서 전류가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 썰깃이 만들어지게 된 경우고, 이건 generalized seizure죠. 일정 부위만이 아니라 뇌 전체가 인볼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상이 이제 정기적 현상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리드미시티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마이엘린 쉐스, 랑비에르 노드를 통한 마이엘린 쉐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내일 근골격으로 다시 만나죠. 안녕.